북한이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바꿔 여러 미사일을 섞어쏘면서 한미의 대응을 살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한의 도발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이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는데 탄도와 추진체가 분리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추진체가 분리됐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순안공항에서 쐈다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은 이제 이 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데 저 화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은 그 사일로 안에서 쏴요. 안정적으로. 네. 북한은 이제 그 체제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에 쏘는데 아무데나 쏠 수가 없어요. 화염이 너무 강해서 흙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튼튼한 시멘트 받침대에 쏘거든요. 근데 저 텔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100톤에서 한 200톤 나가거든요. 예. 그걸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아마 서울 시내에 100톤짜리 차 지나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리도 없고. 그런데 순안공항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순안공항 남쪽에 유도로에 폭은 한 20-30m 되고 단단한 이 콘크리트 포장된 그런 유도로가 있고 그 남쪽에 이제 지하 미사일 기지와 그 조립할 조립동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쐈기 때문에 보통 ICBM은 거기서 쏘거든요. 3월 2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가죽잠바 입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단분리인데 ICBM은 추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미니트맨은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은 고체 연료인데 북한은 기술이 없으니까 액체를 쓰거든요. 근데 고도가 미니트맨은 최고 정점 고도가 1120km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비행을 하거든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2000km 올라갔거든요. 그럼 당연히 단거리는 전혀 아닌 거고요. 이 단분리까지 2단까지 분리가 됐다 그러면 북한은 2단으로 쓰는 거, 액체 로켓 2단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화성 17형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공개했던 화성 17형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15형, 기존 화성 15형이죠. 이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대형이에요, 일단. 화성 15형보다 대형이고 탄두부가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미사일이 저 길게 돼 있지만 저기다 연료예요, 대부분이. 거의 90%가. 그 부분이 커졌거든요. 연료가 커진다는 얘기는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걸 보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사거리가 한 13,00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이제 15,000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두부 모양을 봤을 때 보통 저 고가의 미사일을 한 번만 쏘면은 경제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탄두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많은 거면 10개, 4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탄두형, 그다음에 사거리가 좀 더 길어졌다. 이 점이 차이가 있죠. 탄두가 많이 들어있고 또 사거리도 길어졌다는 게 기존의 15형과는 그러니까 차이가 탄두가 있는 많이 들어있는 건 모르는데요. 추정 안 열어봤으니까. 그렇죠. 그 형태라 이거죠.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이제 북한이 똑같은 ICBM 이제 화성 17형을 쐈었고 그때 당시에는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상공에서 그때 민간 피해들도 북한 내에서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어쨌든 정상 비행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2단 실패다라는 지금 관측들이 있는데 그런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니트맨 경우를 들면 1단, 2단, 3단 분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폭발했다는 얘기는 여러 통이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직후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 통이 폭발하니까 폭발한 징후가 있죠. 이번은 1단, 2단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대기권 밖은 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력으로도 탄두가 고속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대기권에서는 한 마하 20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말 단계에서는 거의 마하 한 24호까지 들어옵니다. 빨라지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북측 탄두의 최고 속도는 마하 15로 지금 측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 정도가 돼야지 이게 관성 비행을 하는데 이게 15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 2단 분리했고 마지막 탄두부가 추락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단 분리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보면 뭐 일부의 기술적인 진전은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그 기술은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 예. 중거리 미사일 지난번에 9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중거리 미사일 4,500km를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단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이 없냐면 이제 인공위성으로 올리는 기술. 그러니까 단분리까지 이루어져서 물체를 올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ICBM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여기까지는 했어요. 실제로 은하랑 광명성에서 단분리까지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까지 다 분리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올리는 이게 단분리가 똑같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ICBM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 다음에 포스터 부스터 비하이클이라는 판 안에 예.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점화가 되고 모터거든요. 이게 이제 관성 비행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다탄두의 경우에는 그냥 탄두가 하나 들어오면 요격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프, 교란용, 디코이도 같이 들어옵니다. 요 마지막 요 기술, 요 절반의 기술은 북한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분리나 탄두 분리까지는 이미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실패한 걸 보면 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은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7월 달에 제 기억으로 7월 달에 북한은 미 본토 공격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 구조적 제약을 기술적 제약을 이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또 쏘겠죠. 그 기술적 한계를 교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한이 ICBM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을 한 만큼 이제 대응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좀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일단요.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 북한에게 제재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북한의 수출이 90, 95%까지 묶여 있거든요. 송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추가로 제재할 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재로 인해서 불량 정권이 굴복을 한 적이 없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희생시켜도 본인들은 살아남거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이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 결의에 전혀 동의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사실상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 상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도발을 해도 아마 추가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제재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제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더 할 게 없어요. 실효성이나 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 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일본에선 피난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고속철도죠. 이 신칸센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달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이후에 일본의 긴장 수위도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울릉도도 비상 경보가 예. 올렸죠. 예. 근데 울릉도 167km 떨어진 데 떨어졌거든요. 울릉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MCRC 그러니까 방공통제소죠. 그러니까 이걸 일본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이 비행 물체가 뜨면 그 즉시 그걸 탐지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걸 MCRC라고 합니다. 중앙방공통제소라고 우리는. 예. 그러면은 고도와 속도와 방향이 잡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지금 방향이 일본으로 오니까 이때 경보가 자동으로 발령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중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까지 전혀 안 갔지만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니까 기계적 탐지에서는 이게 울릉도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는 경보가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일본 열도를 향해서 오는 미사일이 일정한 고도에 다다르니까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린 겁니다. 자동적인 경보 울림이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잇따른 도발을 하면서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 공군이 원래는 내일까지였던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 훈련을 담화를 통해서도 비판을 해왔고 이렇게 지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함에 따라서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도 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패턴은 예. 과거에는 이제 한미 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왔으면은 좀 숨죽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난 9월은 이제 핵교리를 법제화했고 사용 조건을
그다음에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영 부대를 시찰해서 실제로 남한을 향해서 공격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예. 이때부터 핵에 자신감을 가진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공세적이고 한미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 명분으로는 이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한미를 동시에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미가 이걸 다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또 대응을 할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대응의 수위가 예. 어느 정도냐 이거죠. 따라서 지금은 당연히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국면은 지금 좋지 않아요.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하면 결국 남는 건 우발적 충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을 확실히 하되 한쪽으로는 지금 대화 국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긴장관리 국면으로 가야 돼요. 투트랙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가면 지금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이고 북한은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모한 도발을 생각하거든요.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 군사적 대응, 확고한 태세를 유지하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중국을 찾든 고위급 군사적 대화를 하든 이게 지금부터라도 이 출구 전략을 같이 가동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같이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속초 앞바다 미사일 떨어진 것보다 사실은 연평도 포격전이 그건 거의 교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함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 상호 이 DMZ에서 사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얼마든지 그동안 이미 그런 일들을 다 있었단 말이죠. 다시 반복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보라는 건 뭐 빈틈없이 확고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여기를 유의할 수 있고 이걸 피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북한도 저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만 개추체력이 약하니까 예. 이런 긴장 국면을 계속 가져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긴장을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협상장에 앉히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은 지금 내부가 워낙 어렵거든요. 예. 식량난, 경제 위기, 코로나 후유증. 중국의 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4.27 판문점이나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건데 예. 바이든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조건 없는 대화만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2년 지나가요, 바이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점점 뒤로 물리고 있어요.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양안 관계.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자기들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미리 조건을 내놔라라는 얘기고 바이든 정부는 먼저 조건은 없다. 만나서 얘기하자. 이 평행선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하고,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보수 정권, 대북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한국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모한 도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목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자신들이 우위에 서는 협상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일단 도발에 이어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에게 남은 이제 카드가 7차 핵실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미 당국 역시 이미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다 마쳤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언제쯤 좀 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3월부터 성공했죠. 핵실험 할까 말까 이 여지 지금 미국 전 세계 시각을 붙잡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착시예요. 왜냐하면 7차 핵실험 한다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거나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6차례 했거든요. 예. 6차례 핵실험 할 거 다 했어요. 첫 번째 1차가 핵폭발이었고 약했어요. 2차가 위력 개선을 했습니다. 예. 3차가 요즘 말하고 있는 소형화, 경량화, 전술핵 실험을 했어요. 4차가 수소폭탄이었습니다. 5차는 이 핵탄두 실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6차가 2017년 9월에 했던 게 ICBM용 탄두였거든요. 그럼 한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7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7차 핵실험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것만 하지 말라거든요. 그럼 핵실험 안 하면 북한이 착한 거냐? 아닙니다.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쏘는 단거리 미사일들에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지금 조용히 핵물질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늘리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상승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을 의식한 일종의 충격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죠. 왜냐? 다 지금 한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충격요법에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할 거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남아있는 시기에 뭐 전혀 안 한다고 완벽한 뭐 그 가정은 없지만 예.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아무도 예상 못할 때 가장 충격이 클 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문제는 뭐냐 핵실험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에 핵탄두를 늘려가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영변 가동하고 있다. 강산에 농축을 공장 가동한다. 그 핵물질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들이 골치 아픈 ICBM이나 핵실험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전술핵 사거리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핵실험 착시예요. 그러니까 핵실험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핵실험은. 예. 이미 북한은 핵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탄두를 제조해 내고 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7차 핵실험 한다고 해서 이 핵 국면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7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군도 어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맞대응을 했고 또 오늘은 정부 차원에서 이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대치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무한정은 가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 고비용 구조는 다 피곤하고요. 그리고 북한도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보면 대응을 보면 아주 교묘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도 뭐 화염과 분노, 핵탄두까지 갔다가 2018년에 대학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 가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숙제입니다만 무한정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이 150대 비행기를 띄웠죠. 네. 근데 이번에 못 띄우잖아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미 공중력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다른 걸 쏘는 거거든요. ICBM이나. 그러니까 무작정 가기는 이 고비용 구조가 한국, 북한, 미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 수준의 긴장으로 가면 자연히 대화의 필요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원칙적 대응을 하되 긴장 관리를 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